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주식투자는 졸업시험 문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까지 했고요. 그다음 이제 5번부터 8번까지 해야 될 차례인데, 뭐, 시작하기 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졸업시험 문제 왜 이 문제를 냈겠느냐. 어, 이거는 적어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과연 이걸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졸업시험 문제 냈겠죠. 그러니까 아마 주식투자론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금 강의 제목이 주투 꼭 알아야 할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냐? 그 중에서도 더 알아야 될 거를 앞에다가 두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1번 문제가 2번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한 거죠. 어, 그,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졸업시험 문제는 이제 출제자가 8문제를 내면 원장님이 4문제를 고르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까지 모셨던 원장님이 3분이신데 3분이 전부 다 그냥 1번, 2번, 3번, 4번 문제를 고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도의 원칙에 맞게 지금 그렇게 고르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원장님이 어떤 스타일일지는 모르겠어요. 뭐 1번, 3번, 5번, 7번 이렇게 홀수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짝수로 하실 수도 있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세 분은 1번, 2번, 3번, 4번을 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4명 중에 3명은 1번, 2번, 3번, 4번을 했으니까 노력의 4분의 3은 1번, 2번, 3번, 4번에 두시고 그 다음에 4분의 1을 5번, 6번, 7번, 8번에 두신다든지 이런 게 더 합리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 이유로 지난 시간에 했던 4가지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5번 문제. 주식 투자에 관한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 해라 하는데 사실 뭐 그 이 별로 그 질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취지는 아마 그런 걸 건데 어 질문 자체는 그렇게 좋은 질문 같지는 않아요. 우리 피트 린치라는 양반을 수업 시간 중에 이야기했는데 뭐였어요? 어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패를 안 보고 포커 게임 하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공부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거죠. 가령 이를테면 시중에 책도 많고, 그죠? 그다음에 뭐 블로그 같은 것도 읽을 만한 블로그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도 있는 것 같고, 동영상도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리디방 광고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예, 뭐 뉴스도 있는 것 같고, 등등등등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공부하는 게 좋으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많은 것 중에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쓸데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공부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뭐, 술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 주식 투자에 보면 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 그 중에는 마치 무협지를 보면 정파도 있고, 사파도 있고, 마교도 있는데, 어, 당장은 사파나 마교가 훨씬 더 무공이 빠른 속도로 정진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내렸던 정파가 승리하더라, 이런 거죠, 그죠? 예. 근데 실제로 세상에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사파나 마교들이 훨씬 많은 거니까 이걸 좀 피해야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언제 주식 투자에 관련되는 책들 중에 랭킹 20위, 상위 20위의 책을 이렇게 쭉 봤단 말이죠. 쭉 보니까 그 중에 제가 추천할 만한 책은 2권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죠? 예. 별로 가치 없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어, 봐서는 안 되는 책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떤 책을 골라서 공부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책은 고르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가령 그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런 책은 안 봐도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유튜브 방송만 보면 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의 유튜브 방송도 안 봐도 되는 경향이 많다. 시중에 있는 유튜브 방송들 중에도 어, 가치가 없는 거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 봐서는 안 되는 것도 꽤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유명한 유튜버인데 그 사람이 책을 썼으면 그냥 안 보시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다. 물론 그 중에 쓸만한 책도 있는데 그게 희소하니까 20권 중에 2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더 낫다. 이런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제목을 보면 그 이제 이 20권 중에 이야기입니다. 예. 며칠 만에 주식 투자를 완전 정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은 볼 필요 없습니다. 예.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어, 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는 거죠.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나이가 94세인데 이 사람이 지금도 나는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며칠 만에 완전 정복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또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나는 뭐 1년 만에 뭐 1천만 원을 10억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어, 이 사람이 만약 진짜 1천만 원을 10억을 만들었고, 그러면 몇 년 만에 10억을 100억으로 만들 거고, 몇 년 만에 100억을 1000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쓸데없이 책 쓰는데 시간을 쓰고 있겠냐? 이런 거죠. 예. 어, 다시 워렌 버핏 이야기하면, 워렌 버핏은 이제까지 책을 한 권도 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뭔가 이 글 같은 걸 쓰거나 아니면 강연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이 불쌍한 중생들한테 뭔가 내가 깨달음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한 거지. 그 책을 써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의도에서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피해를 책이 뭐냐면 어, 주린이를 위한 책. 예. 이런 책들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주린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그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 인터넷 사이트들 보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책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또는 주식 투자론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도 사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있는 주식 투자의 책을 보면 대략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예. 하나는 뭐냐 하면 가치 투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모멘텀 거래. 예. 또는 추세, 추종 거래.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히 많은 수의 책들은 뭐냐면 이건데 요거는 사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어 읽을 만한 가치는 없다 이거죠. 해가 되는 가치는 않은데 읽을 만한 가치는 없으니까 그것도 빼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오케이. 가치 투자는 뭐가 가치 투자냐?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가치하고 가격하고를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기준점이고, 요 기준점으로 가치, 가격이 굉장히 낮으면, 그러면 사자라는 거죠. 굉장히 높으면 팔자. 이게 가치 투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멘텀은, 뭐냐면, 가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격만 보는데, 어, 가령 최근에 가격에 상승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매수세가 있는 것 같고, 매수세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매수세를 따라잡아서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선택의 문제로 이야기하면 요거는 시점 선택이 되는 거죠. 뭔가 매수할 좋은 시점이 있고 매도할 좋은 시점이 있으니 그 시점을 선택하다는 거고 요거는 가격 선택. 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모멘텀 거래이든지 아니면 가치 투자이든지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시중에 모멘텀 거래에 관한 책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어느 걸 따라 왜 모멘텀 거래가 사파라고 제가 지금 주장하느냐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겁니다. 가치 투자로 최고 돈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면 워렌 버핏인데 모멘텀 거래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알고 있거나 제시 리버모라는 사람입니다. 워런 버핏은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세계에서 굉장히 부자 랭킹 안에 들어가는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양반인 거죠. 반면에 제시 리버모는 돈을 한때는 많이 벌었는데 마지막에는 파산했죠. 파산을 했고 마지막에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그죠? 예. 아 그러니까 어, 본인 스스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 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실제 그 상위 20의 책 중에는 제시 리버모어의 그 거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 베스트셀러로, 스테디셀러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뭔가 스토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감명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제시 리버모어는 건전 자살했다. 그러면 대략 답은 나오는 거죠. 이 어느 쪽 학파에 들어가야 되냐 하는 거는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치 투자에 관련되는 책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뭐 기본적 분석이라는 또는 기업 분석이라는 주제가 뭐냐면 하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모멘텀 거래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필수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몰라도 된다. 그 시간에 이거 읽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권의 책은 반드시 좀 읽으십시오. 여러 번 읽으십시오.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네 권의 책이 뭐냐면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혼, 그다음에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다음에 어, 벤자민 그레엄,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 그다음에 뭐 저자 이름이 리처드 코너스인가? 예. 이 사람이 워렌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인데 이 네 책은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암기해도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이를테면 맨 마지막에 책 제목은 뭐냐면 한국어로 번역한 책 제목은 워렌 버핏 바이블이라고 했죠. 마치 성경처럼 수시로 그 구조를 읽고 그 구조를 암송하고 하더라도 좋다 이런 거죠. 먼저 피터 린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에서 전설적인 그 투자 성과를 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저 기자하고 같이 책을 쓴 게 월가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 사람들이 읽으면 뭐 비교적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책이 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립 피셔는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70% 벤자민 그레임이고 30% 필립 피셔라고 이야기하는 그 필립 피셔입니다. 그러니까 어,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필립 피셔입니다. 예. 어, 그 말하자면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자민 그레임은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입니다. 예. 콜ум비아 대학에서 워렌 버핏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그 워렌 버핏이 콜ум비아 대학을 그,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 벤자민 그레임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회사를 차린 게 되는 거죠. 어, 그런 책이고요. 그다음에 그 리차드 코너스는 이제 워렌 버핏이 그동안 뭐 사업 보고서나 아니면 강연이나 이런 데서 했는 것 중에 이제 발췌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편집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나눈 게 워렌 버핏 바이블입니다. 어 책을 읽어보면 난이도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인 것 같은데요.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순서인 것 같고요. 어, 그 실제 우리가 배워야 될 순서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투자가 난이도가 얼마나 난이도가 높으냐라고 이야기하면, 어 1번, 뭐 이것도 1번, 그다음 3번, 4번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책은 이해하기 쉽기로는 피터 린치 책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 투자의 난이도로 이야기하자면 어 그 거꾸로 역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좀 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다면 어, 현명한 투자자를 읽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투자의 난이도로 보면 두 개 다 비슷한데 그렇지만 현명한 투자자를 읽는 게 현명한 투자자는 약간 교과서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고요. 음. 워렌 버핏 바이블은 그냥 이렇게 이제 추상적이다. 그냥 투자 철학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투자 방법이 조금 나와 있는데 그 투자하는 방법들이 좀 난이도가 높은 거다. 조금 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린이한테 가장 적절한 책은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근데 현명한 투자자도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해설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가령 벤저민 그램의 현명한 투자자 하면 무수히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또 어떤 동영상은 그냥 그 비전문가가 그냥 자기 책 읽은 거 정리해 가지고 하고 있는 동영상도 있는데 그 말고 그래도 나름대로 또 약간 전문가인 것 같은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자기가 이 책을 읽고 자기가 느낀 소감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이 깨달음이 있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하는 이 이해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현명한 투자자를 여러 번 읽었는데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아요. 이전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이 사람이 적었는데 그게 중요하다 하는 걸 별로 못 깨닫다가 저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이 무릎을 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그 나름대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그냥 단순히 읽지만 마시고 그다음 밑줄 긋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읽고 그다음에 조금 생각하고 다시 또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스kim하면서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관심 있는 그 챕터를 집중적으로 조금씩 읽고 또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이런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중에는 주식 투자에 관해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름대로 다 그럴듯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책을 썼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왜 유튜버가 됐을까요? 뭔가 자기 이야기를 세일즈 하는 데는 나름대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럴듯하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것들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도 꽤 있다는 거죠. 그게 아까 제가 무협지로 이야기하면 마교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거는 뭐 그 읽어서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다수입니다. 예, 오히려 다수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그 봤으면 좋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 이 책도 이 내가 내 책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투자하는 기법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투자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투자 철학을 확고히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책을 딱 읽고 나면, 아, 이 책을 좀 보다 보면, 아, 이 책은 그냥 사파이구나. 이 책은 마귀이구나. 그래서 안 읽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유튜브를 안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본다면 그 책을 여러 권 읽으시고, 여러 권 많은 것을 공부하시기보다는 요거 내 책을 기본으로 이렇게 해서 나 초처락으로 봐드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고전이니까. 예. 읽고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좀 초처리가 확고하고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저것 기법에 관련되는 동영상도 읽고 보고 그 다음에 책도 읽고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런 거와 똑같죠. 우리 다시 무협지 예를 들면 이 뭡니까 호흡법을 맨 처음에 훈련을 시키죠. 그 다음에 기초 체력을 닿게 하죠. 그죠?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인데 그게 말하자면 그게 투자 철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철학을 확고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는 가치주와 성장주에 설명하고 능력 범위의 개념을 이용해 어떤 투자가 좋은지 논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치주하고 성장주에 대해 설명을 해야겠죠.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분하는 기준은 PER 또는 PBR 또는 PSR 가지고 구분합니다. 네. PER은 뭐냐 하면 주가를 EPS로 나눈 겁니다. EPS는 뭐냐 하면 어, earning per share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당 순이익이네요. 그러니까 PER은 뭐냐 하면 주당 순이익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몇 배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주당 순이익이 10원인데 주가가 100원이다. 그러면 PER이 10배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뭐 어떤 거냐 하면 주당 순이익이 내년에도 10원, 기후에도 계속 10원이라고 치면 내가 지금 100원 주고 이 주식을 사면 10년 만에 주당 순이익을 다 배당으로 준다고 치면 그러면 10년 만에 내가 샀던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PBR은 뭐냐? BPS인데 BPS는 뭐냐? 주당 순자산입니다. 주당 순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 자산에서 부채 빼면 순자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자본 이렇게 주당 자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주당 자본에 비해 가지고 주가가 몇 배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자본이 현재 장부 가치로 그 대무상태표에 있는 장부 가치로 주당 100원인데 주가가 100원이다라고 하면 한 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장부 가치로 이 회사를 순자산을 팔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산을 판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부채를 갚아야 되고 남은 돈이 순자산,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청산한다면 청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1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 내가 이 회사를 통째로 다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청산해버리면 청산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전액을 다 회수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건 청산 가치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뭐 이익 가치, 이익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이익 하나를 어느 정도
가치로 쳐주겠느냐. 요거는 뭡니까? 청산해가지고 그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100%다 회수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PSR은 뭐냐면 SPS인데 이거는 뭐냐면 수당, 주당, 매출액입니다. 그죠? 네. 어, 그러니까 이 회사의 매출액이 200원인데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100원이다. 그러면 0.5배가 PS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거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영업 가치, 영업 가치. 그죠? 예. 매출액 전액이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니죠. 매출액 중에 뭔가 비용을 다 제하고 나서 단기 순이익이 생기고,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단기 순이익이 생긴 것을 배당을 해줄 거니까, 아니면 나중에 배당을 해줄 거니까, 어, 이 200원이 전부 다 1배로 가치를 받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0, 이를테면 0.5배가 되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왜 그 PER로 보면 되는데 또 PBR로 보고 PSR로 보냐 하면 어떤 기업은 현재 이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손실입니다. 손실 나는 기업이 상당히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PER을 계산할 수 없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기업들도 현재 자본이 영어는 아니겠죠.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PER 대신에 PBR을 보는 겁니다. PBR을 보는 거고요. PBR을 이제 보는 것도 안 되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 PER을 안 보는 그 볼 수 없는 마이너스 E가 마이너스인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만 자본 잠식을 받아가지고 자본 잠식으로 저 자본이 0보다 더 작은 그 영인 회사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PBR을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기업들 중에 상당수의 기업이 뭐냐 하면 신생 기업들이겠죠, 신생 기업들. 그래서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익도 안 나고 그다음에 자본의 가치도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 그 이 현재 매출은 그래도 나와야지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매출은 제대로 나와 있는지를 보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치 평가할 때는 PSR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 그 가치주 성장주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PER이 굉장히 높으면 그 회사는 뭐 어떤 회사예요?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왜 주당 순이익에 어떤 회사는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그 가격이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회사는 70배다.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가 PER이 80이었다라는 거죠. 왜 엔비디아의 PER이 80이냐 하면 제가 지금 아까 그 이야기를 할때 올해도 10원이고 내년에도 10원이고 내후년에도 10원이고 그래서 10년 동안 10원이면 10년 만에 내가 투자한 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엔비디아는 그게 아니고 지금 주당 순이익의 성장이 100%, 200%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80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년에 주당 순이익이 성장하는 거, 증가하는 거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엔비디아가 어, 이 과대평가됐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굉장히 높으면 그 회사는 뭐 어떤 거냐. 사람들은 이 회사가 아주 고성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PER이 높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PBR도 이 회사가 현재 지금 자본은 100원밖에 안 되지만 이익이 생겨서 내부 유보를 하고 그래서 이익 인정금이 쌓이면 자본이 늘어나잖아요. 자본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걸 생각한다면 한 10배 되는 그 일가 합리화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성장주인 경우에 PBR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PBR이 1배보다 작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100원 주고 이 기업을 사면 사실은 이 기업을 청산하면 200원이니까 그럼 그냥 이 기업을 청산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건 아닐 거고요. 이 기업을 청산하기는 쉽지 않고 일단.
한꺼번에 다 사기도 쉽지 않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역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저 PBR 주가 뭐냐면, 은행주들 같은, 금융주들 같은 거 보면 PBR이 0. 심지어는 0.5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값도 못 받는 거죠. 현재 있는 자본의 반값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PSR도 0.5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성장이 별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요 가치 배수가 어, 높으면 성장주, 그다음에 낮으면 뭔가 성장이 안 된다라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뭔가 시장이 이 종목을 외면해 가지고 이 종목이 받아야 될 가치보다 더 낮게 형성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PER이나 PBR이나 PSR을 이런 식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어, 누군가가 예쁘다라고 매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적인 우리 미의 기준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PER이 10배거나 아니면 PBR이 1배이거나 아니면 PSR이 0.5배보다 높으면 성장주, 매력적이다. 영어로는 그래머 스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머 스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0배, 1배, 0.5배 낮으면 그걸 보고 밸류 스탁, 가치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성장주가 아니고 매력주네요. 매력주. 매력주. 이렇게 됩니다. 어, 그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가치주가 하고 가치 투자는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 우리 가치 투자는 이미 알고 있죠. 가치 투자는 어떻게 하는 투자가 가치 투자냐면 내가 적정 가치를 책정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현저히 낮아.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겠다. 현저히 높아.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겠다. 라는 게 가치 투자입니다. 그죠? 근데 가치주는 뭐냐 하면 PER이 10인 게 적정 가치를 받는 것이다 라고 간주하고 그 다음에 PER이 10보다 높으면 성장주이고 가치주가 가치 투자가 되겠죠. 성장주이고 그 다음에 PER이 10보다 낮으면 그러면 가치주가 되니까 그것에 투자하는 게 그 가치 투자죠. 그러니까 어 지금 앞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회사가 PER이 5야 10보다 낮아. 낮은 이유는 이 회사의 미래가 별로 보이지 않아. 그러면 사실은 적정 가치가 사실은 5인 게 적정한 거죠. PER이 5인 게. 그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그 가격하고 가격이 지금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고, 이 회사의 성장성까지 생각해 보는데, 대략 가치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가격이 낮으니, 라고 하면, 가치 투자 중에도, 뭐 가치 투자인 것도 있고, 그죠? 성장주 투자인 것 중에도 심지어는 그 성장이 충분히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본다면 현재 저평가돼 있으니까 가치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하고 가치 투자는 다르다. 이런 겁니다. 예.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벅시 해스웨이잖아요. 벅시 해스웨이의 탑 10 종목이 있겠죠. 그 탑 10 종목의 PER을 계산해 보면 전부 다 10이 넘습니다. PBR을 계산해 보면 전부 다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가치주 성장주로 이야기하자면 벅시 해스웨이는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장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투자가 가치 투자가 아니냐? 성장주이기는 하지만 가치 투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치 투자하고 가치 투자는 다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워렌 버핏이 초창기에는 사실은 가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이면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치 투자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뭐냐면 벤자민 그레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벤자민 그레임에서 배운 게 뭐냐 하니까 뭔가 가치주의이면서 그러면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투자한다는 게 벤자민 그레임의 투자 전략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누구죠? 찰리 먼거 그 동업자를 만난 거죠. 근데 찰리 먼거는 누구한테 이 사살을 했냐 하면 필립 피셔한테 사살을 한 거죠. 필립 피셔는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성장주의지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면 뭔가 좋은 수익을 낸다라고 이제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워렌 버핏이 이 저 벤자민 그레이엄한테 배운 가치 평가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성장주에다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지금의 모습. 그 벅시 SOA가 탑 10 종목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 뭐죠? 북 컴퍼니를 at great price로 사는 거하고 그 다음에 great company를 good price로 사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중에 어느 방법이 더 좋은 거냐면 이게 더 좋은 거다. 좋은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을 좋은 가격으로 사면 되는 거지. 이 괜찮은 기업을 아주 좋은 가격으로 놀라운 가격으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벤자민 그레임이고 이게 필립 피셔인데 필립 피셔인 거죠. 그러니까 대략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뭔가 주가가 낮은 거죠. EPS나 아니면 BPS나 아니면 SPS에 비해서 낮은 거죠. 근데 사실 낮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 회사의 전망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회사에 굉장히 딥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거죠, 가격이. 그러니 그런 종목을 사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투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 담배꽁초 투자. 예, 담배꽁초 과거에 자기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벤자민 그레임의 투자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투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투자조합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벅시 SOA를 인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찰리 먼거를 만나는데 찰리 먼거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 생각이 좀 바뀐 거죠. 예. 벤자민 그레임의 가치평가 방법은 적용하되 great company 아주 위대한 회사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위대한 회사에 투자하면 앞으로 단기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니까 잘할, 뭔가 경쟁력이 있다면 잘할 거니까 그러면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 그러면 계속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이 퍼나 PBR이나 PSR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게 합리화 된다는 거죠. 어, 아, 어, PER, PBR, PSR 이야기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회사의 적정한 PER이 10이라고 합시다. 근데 PER이 뭐라 그랬어요? P분의 EPS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의 EPS가 10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T스타는 뭐가 돼요? 적정 가치는 뭐가 되죠? 1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 EPS에다가 적정 PER 스타를 곱하면, 그러면 현재의 적정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상대적 가치평가라고 그러는데, 아주 유용한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슈는 뭐냐면 이 회사의 PER을 얼마를 주면 좋을까? 이 회사는 굉장히 성장성이 좋으니까 PER을 50을 주는 게 좋겠다.
아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냥 저는 아주 심플하게 10배 이렇게 하겠는데 10배가 아니고 어 50배를 줘도 된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가치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이 저 그 저 엔비디아가 70이라 그랬는데 엔비디아의 퍼 스타를 70 정도 줄 수 있다면 지금 EPS를 곱해 가지고 70배의 가격이 되더라도 적정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뭐 흔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저 뭐죠? IT 버블 때 시스코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폭락을 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의 패턴도 지금 그와 비슷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시스코의 저 PER하고 지금 엔비디아의 PER을 보면 엔비디아의 PER이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실적이 뒷받침돼 주는 거죠.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이 뒷받쳐지고 엔비디아의 그 EPS 증가율, 성장률도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성장률 같은 건 뒷받침이 시스코보다는 훨씬 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예. 자, 그러면 능력 범위로 이야기하자면 어느 게 더 능력 쉬운 거인 것 같아요. 어, 이, 굿 컴퍼니를 그레이트 프라이스로 사는 게 좀 쉬운 거냐, 아니면 그레이트 컴퍼니를 굿 프라이스에 사는 게 쉬운 거냐 하면 사실 그레이트 컴퍼니는 뭐 어떤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이 회사의 이익,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 예측의 영역이죠. 그죠? 반면에 굿컴퍼니 그냥 그 어느 정도의 성과는 계속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거는 뭐 좀 상당히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고 단지 뭐냐면 현재 이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라고 한다면 그거는 현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좀 더 쉬운 조합이냐 하면 벤자민 그램 방식이 훨씬 더 쉬운 방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능력 범위가 현재는 그냥 줄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벤자민 그램 방식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배당인데 뭔가 현재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배당 가치 투자를 하다가 요게 난이도가 좀 더 쉬운 것 같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자산을 평가를 해보니 자산 가치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현재 주가가 그보다 낮으니까 이걸 사겠다라는 자산 가치 이러고 갔다가 이 회사의 이익 성장성이 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현재 이익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아주 유망하니까 그래서 그걸 가치 평가를 해보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 이제 워렌 버핏이죠, 그죠? 거기에 투자하는 이게 난이도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린이 같으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에 종목 선택을 한다면 맨 처음에는 뭘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을 쫙 그 유니버스로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보니까 회사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북컴퍼니인 것 같아. 뭐 집요구도 또 좋은 것 같아. 그죠? 좋은 경영자인 것 같아. 굿 매니저인 것 같아. 그죠? 예. 그런 회사를 선택해서 먼저 처음을 해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이 재무상태표는 그냥 그 역사적인 가격으로 최초에 빌딩 구매했던 가격을 했으니까 빌딩 가격은 시가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추산할 수 있잖아요.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건 조금 쉬운 거죠. 쉬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이 회사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나 아니면 부동산 자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 기업을 사겠다. 그게 자산 가치인데 그걸로 이제 좀 더 확장을 하는 거죠. 확장을 하고 그리고도 제 능력이 좀 쌓인 것 같으면 그다음 뭐예요? 이 회사의 이익의 질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경영자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현재 이익도 볼 거 없는데 그렇지만 현재 당기 순이익을 보니 앞으로
아, 저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을 보니, 매출액 추이를 보니, 구글이 앞으로 매출액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러면 이익도 언젠가는 나게 되고, 하니, 이 기업에 구글에 투자해야겠다. 구글이 IPO 할 때 투자해야겠다. 구글이 IPO 할 때는 적자였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능력 범위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가치주와 성장주가 있는데, 가치주는 뭐냐면 가치 배수가 PER이나 PBR이나 PS가 낮으면 가치주이고 높으면 성장주이고, 가치주라고 해서 가치주에 투자한다고 해서 가치 투자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저 주가가 EPS나 BPS나 SPS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회사의 미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솎아내고 뭔가 저평가돼 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익의 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뭔가 저평가돼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기업에 투자한다. 그게 가치 투자. 가치주 중에 가치 투자. 그죠? 근데 이왕이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좀 쉬운 것 같다. 가치 중에 뭔가 솎아내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실제 실증 증거도 뭐냐면, 가치주에 투자하고 성장에 투자하면 어느 게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느냐. 가치주에 어, 그 하는 게 더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여러 나라에 걸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게 널리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보통 가치주의 수익률 빼기 성장주 수익률을 보고 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 가치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다. 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인 해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 물, 육, 고기, 사, 이 정도인데, 가치에 투자를 하면 고기, 육, 물, 사,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왕이면 고기, 육, 물, 사에서 뭔가 종목 선택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능력 범위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가치주에 투자하다가 점점 성장주로 가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벤자민 그레임 스타일로 투자하다가 필리핀 스타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다. 오렌 버핏도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레버리지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 설명할 게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 시험 문제로 낸 이유는 뭐냐 하면, 어,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인 것 같아요. 오케이. 레버리지 투자는 뭐 어떤 거예요? 남의 돈을 빌려서 산다. 이런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남의 돈을 빌려서 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죠. 그 증권회사의 돈을 빌려가지고, 어, 잠깐만요. 신용 매수. 이런 게 레버리지 투자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한다면 주식을 빌려가지고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대사 가지고 주식을 갚고, 그 매도한 가격이 매수한 가격보다 더 높으니까 이익을 받고, 그게 이제 공매도 이런 거죠. 이게 둘 다 레버리지 투자인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레버리지 투자의 예는 뭐냐면, 레버리지 ETF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코덱스 200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적하는 ETF인데,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뭐냐 하면, 어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1% 올라가면 얘는 2% 올라간다. 그러니까 곱하기 2죠, 그죠? 곱하기 2. 이 레버리지입니다. 신용 매수나 공매도도 마찬가지죠. 내 돈 100원 하고 남의 돈 100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10%의 수익률을 올리면 220이 되는 거죠. 그죠? 220이 되는데 내 돈 100원만 갖고 했으면 10% 올라갔으면 110에서 10원 먹잖아요. 근데 어 200원 가지고 20을 먹었으니까 20을 먹었잖아. 나중에 100원 갖고 나서 이자는 없다고 치고 가정하고, 그죠? 20을 먹었으니까 그러면 레버리지가 두 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공매도하고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코덱스 인버스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1% 올라가면 얘는 마이너스 2%, 1% 떨어지면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다른 레버리지 투자의 예가 뭐냐면 선물하고 옵션입니다. 뭔지 사실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거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예. 선물은 뭐 어떤 거냐면 그 전체 금액이 아니고 그거의 일부분만 전거금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걸 사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부분을 돈 집어넣고 통째 거를 샀으니까 레버리지 투자가 되는 거죠. 그죠? 선물은 대략 레버리지가 한 몇 배 정도 되냐면 전거금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략 그냥 6배 이렇게 되면 됩니다. 옵션은 이 옵션이 어떤 옵션이냐 옵션은 이제 살 뭐 콜 옵션도 있고 풋 옵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하튼 뭐 그런 거는 일단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어 옵션은 뭐 또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옵션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들마다 레버리지가 굉장히 다른데 뭐 어떤 거는 레버리지가 뭐 500배, 뭐 100배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권가에서 있는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신용해가지고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토막 난 거를 이제 복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복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선물해가지고 4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또 복구를 하고 싶어서 좀 더 위험한 데 투자를 하겠죠. 그게 뭐냐면 옵션 해가지고 깡통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디를 간다고요? 한강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안 되냐 하는 예를 하나 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 돈이 100원 있어요. 거기다가 남의 돈 100원을 가지고 10% 수익이 났어요. 아, 50% 수익이 났어요. 그럼 200원에 50%니까 얼마예요? 100원의 수익이 난 거죠. 그죠? 그러면 알지? 200원이니까 50%니까 100원의 수익이 났죠. 그러면 100원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원금 100원, 원금 100원 있는데 요거에 요 100원은 돈을 갚겠죠. 그죠? 요거는 남의 돈이죠. 그죠? 그러면 나는 100원 가지고 200원이 됐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내 돈하고 남의 돈에서 규모를 두 배로 키우니까 두 배 번 거죠. 그죠? 예. 어, 그러면 마이너스 50%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100원 더하기 100원을 가지고 마이너스 50%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100원 잃었죠? 그러니까 얼마만 남아있어요? 100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빌린 돈이니까 이 돈 갚아야겠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100원 투자해가 0원이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00%가 되는 거죠. 플러스 100%인데 마이너스 100%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100번 성공을 한 거예요. 100번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 맨 처음에 돈이 1원이라고 치고 1 플러스 1 해서 100번이니까 백성이 되는 거죠. 2의 백성.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마지막에 한번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이게 요 0이죠. 여기 한번 들어가면 이게 값이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단적인 예가 되겠죠. 네. 제가 앞에 문제에서 제시 리모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단기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뭐 모멘텀 거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가장 성공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파산했다 그랬죠. 영혼이 됐다 그랬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100번 성공하다가 한 번 실패해서 영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했기 때문에 권전 자살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레버리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 과신 자기 능력을 좀 높게 평가하게 되면 드라이브 그 운전수들이 그러면 아주 꼬불가랑길을 아주 빠른 속도로 코너링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 능력이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과신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레버리지 투자인 거죠. 그리고 그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경우 해가지고 결국에는 손해를 본다라는 거고요. 어, 뭐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 이 저 우리나라에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스잖아, 그죠? 뭐 인버스 이런 것들의 누적 수익을 개인 투자자의 누적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누적적으로. 특히 2020년에 3월 전후에 엄청나게 이게 하락폭이 급락하더라. 뭐 이런 결과들을 얻은 거죠. 근데 반면에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를 보면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하지는 않은데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뭔가 과시 있는 사람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레버리지 실제로는 자기 능력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고 200에 주로 투자하는 사람은 과신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문제는 앞에서 이미 그 어느 문제에선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뭐였죠? 이 내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뭐만 하라는 거예요? 자산 배분만 하라는 거였죠. 종목 선택 능력이 없다, 있다. 그다음 뭐죠? 시점 선택 능력이 없다, 있다. 그러니까 만약 둘 다 없으면 자산 배분만 하고 시점 선택 능력이 없지만 종목 선택 능력이 있으면 자산 배분하고 종목 선택을 하고 그죠? 예. 여기서는 뭐야? 자산 배분하고 시점 선택을 하고 둘 다 있으면 세 개 다 하는 거죠. 자산 배분, 종목 선택을 시점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만약 종목 선택 능력도 없고 시점 선택 능력이 없으면 자산 배분을 하는데 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그 지수에다가 투자하시자라는 거죠. ETF에 투자하자는 거죠. 제가 들었던 예는 뭐냐면 그냥 코덱스 200하고 코덱스 CD 금리 ETF인가? 예. 여기에 자산 배분만 하자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종목 선택 능력이 있으면 코덱스 200 말고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뭡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건 내가 능력이 없다.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그냥 자산 배분만 하시라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좀 더 뭔가 할 그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능력을 키우면 종목 선택까지는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자산 배분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20년 동안에 연평균 수익률이 10몇 프로였으니까 10%는 달성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변동성이 30%이니까 그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변동성 5%에 현저히 높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 주식을 비중을 좀 줄이면 되겠는데 주식 비중을 줄이면 요게 떨어지는
속도보다 요거 떨어지는 속도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종목 선택을 하시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하고 나서 하시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시점 선택은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좀 더 힘든 영역인 것 같다. 아니, 세상에 시점 선택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실 이 부분은 권총 자살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 이 업계에 보면 트레이더라는 분들이 계시고, 20년, 30년 동안 트레이더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아주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이 시점 선택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적어도 전업 투자가 아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주린이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전문 투자자는 아닐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냥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산 배분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좀 능력이 생긴 것 같으니까 100% 개별 종목으로 간다. 실수해서 100% 개별 종목으로 간다. 이것도 답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자산 배분을 위험 자산 주식에 50% 넣기로 했고, 그다음 채권에 50% 넣기로 했다라고 하면 요걸 이제 지수에 투자를 했죠.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수에 40% 넣고 1%를 주식 개별 종목에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투자 성과를 평가를 해보니까 요 49%의 성과보다 요 개별 종목의 성과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48%로 줄이고 그다음에 2% 개별 종목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그 종목 선택하는 폴션을 늘려가지고 이 연수익률 10%, 그다음 변동성 5%요 목표를 달성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계속 50, 이 지수에만 그냥 100% 투자하는 거 해가지고는 이제 답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냥 개별 정보를 전부 다 투자하는 것도 답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죠. 예. 어, 자, 제가 종목 선택 능력이 없고 시점 선택 능력이 없어요. 종목 선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거는 조금씩 개별 종목의 내 능력을 테스트 해보라는 거였고, 종목 선택 능력이 없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 개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한다면, 이게 분산 투자도 트레이드 오프가 있죠. 왜냐하면 종목 수가 100종목이다. 제가 전문 투자자이면 계속 이 100종목을 계속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전문 투자자가 아니니까 계속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세종목에서 5종목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다. 혹시 은퇴하고 나면 그거를 10종목으로 늘리는 거는 가능할 것 같다. 근데 그 이상 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시점 선택 능력이 없으니까, 만약 매수를 한다면 매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를 해라. 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처분 효과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처분 효과. 예, 사람들이 이익은 조기에 실현하고 손실은 실현을 지연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매도할 때는, 이익이 났을 때 매도할 때는 뭐예요? 좀 분할을 좀 더 잘게 하고, 그 다음에 손실이 났을 때는 뭐예요? 분할을 좀 덜 하고 해가지고 매도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이겠죠. 그죠? 뭐 또 시점 선택의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벤자민 그레임이 제안한 거는 이런 거였죠. 50, 50이었는데 주가가 좋아가지고 60, 40이 되면 그걸 다시 50, 50으로 바꾸고 40, 60이 되면 그걸 바꾸고 하는 정도의 재조정, 예, 그 리밸런싱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하라.
하는, 그 정도가 제 머릿속에 지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하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어요? 종목 선택 능력과 시점 선택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종목 선택을 할 거냐, 시점 선택을 할 거냐라는 거고, 웬만하면 시점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고, 기본 가정은 우리가 종목 선택할 능력도 없고 시점 선택할 능력도 없다는 기본 가정 하에서 하나씩 하나씩 검증해 나가, 성과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해 나가라라는 게 이 핵심인 것 같네요. 이상으로 8문제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